최근 강의인 16강부터 17강까지는 전하와 전기장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 및 자기장에 대해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자기장이 정기적으로 대전된 입자에 힘을 가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학습한 전기장 강의와 연장선에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대전 입자가 움직일 때만 발생하며 이러한 사실이 이번 강의에서 학습할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자기력의 원천이 전기 전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전기와 자기 사이에 또 다른 밀접한 연관관계를 살펴볼 것을 말씀드리며 제18강 자기장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최근 몇 개의 강의에서 전기에 대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장 내의 입자 모형을 사용하고 정량화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고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의 응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츠 힘이라는 개념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 고리가 받는 돌림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 효과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내에서 전하의 거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대전 입자 사이의 전기력에 대해 처음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전기장 개념을 통해 그 이해 정도를 크게 진전시키는 연습을 하였고 전기장 내에 놓여있는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효과도 자세히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막대 자석이 종이 클립을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 자기적인 효과는 물리적 접촉 없이도 일정한 거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 자기장이 존재함을 단순하게 가정하며 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대전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기장의 원천은 전기장의 원천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인 19강 강의까지는 자기장의 원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움직이는 전하 주위의 공간에는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역시 영구 자석을 만드는 자기적인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모든 자기장의 원천은 두 개의 극인 북극과 남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이라는 이름은 나침반과 같은 자석이 지구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만일 막대 자석의 중간 지점을 매달아 수평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면 막대 자석은 자기의 북극이 지구의 지리적 북극을 향하고 자기의 남극이 지구의 지리적 남극을 향할 때까지 회전할 것입니다. 자석의 극은 전하와 유사성이 있겠는데요. 실험에 의하면 자극은 서로 인력 또는 청력을 작용하며 이들 힘은 상호작용하는 극 사이의 거리의 역제곱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전하와 자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하는 전자와 양성자와 같이 고립시킬 수 있는 반면에 단일 자극은 고립시킨 적이 없으며 자극은 항상 쌍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을 나타내는 기호는 역사적으로 B를 사용해 왔으며 이 강의에서도 이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자기장 B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자기력선을 그림으로써 자기장을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은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력선을 나침반을 이용하여 그리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대자석 주변의 자기력선은 북극에서 멀어지면서 남극을 향하게 되는데요. 자기장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이 철가루를 사용함으로써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낸 지구 자기장의 구조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 거대한 막대 자석을 묻어서 얻은 것과 매우 비슷하겠습니다. 자석의 북극이 지구의 지리적 북극으로 끌리는 이유는 모형 막대 자석의 남극이 지리적 북극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침반 바늘이 수평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직면에서도 회전할 수 있게 매달려 있다면 바늘은 단지
적도 근처에서만 지구 표면의 수평이 되겠습니다. 이 나침판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늘은 점점 더 지구 표면을 가리키게 되며 어떤 지점에서 바늘의 북극은 마침내 연직 아래쪽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막대자석 모형은 단순화한 것으로 지구 자기장은 정확하게 막대자석과 동일하지 않으며 지구 지각에 자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가지 형태의 자극이 존재하겠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연직 아래를 가리키는 지표면상의 지점은 자북극이라고 하며 지자기 북극은 모형 막대자석의 자기축이 지표면과 교차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16강 전하와 전기장 강의에서 전기에 대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자기장 B를 장 내 입자 모형을 사용해서 정형화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어떤 점에서 자기장의 존재는 적당한 시험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측정해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전기장을 정의할 때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기장 내에 전해량 Q인 입자를 놓는 실험을 수행하면 전기력에서의 실험과 유사한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자기력은 입자의 전해량 Q에 비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양전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기력은 자기장 벡터 B의 크기에 비례하며 전기력에 대한 실험 결과와 완전히 다른 다음의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자기력은 입자의 속력 V에 비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가 자기장과 각도 세타를 이루게 되면 자기력의 크기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겠습니다. 둘째, 대전 입자가 자기장 벡터와 평행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0이 되겠습니다. 셋째, 입자의 속도 벡터가 자기장과 평행하지 않을 때 자기력은 벡터 V와 B 벡터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즉, 자기력 벡터 FB는 입자의 다음 그림처럼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가 이루는 평면에 수직이 되겠습니다. 이들 결과는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전기력보다 더 복잡함을 보여주는데요. 자기력은 입자의 속도에 의존하게 되고 방향이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 모두의 수직이기 때문에 독특한 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거동에도 불구하고 이들 결과는 자기력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의 방향은 벡터 곱의 정의에 따라 입자의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 모두의 수직입니다. 이 식은 공간의 한 점에서 자기장을 정의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즉, 자기장은 운동하는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사용하여 정의되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자기력식은 자기장 내의 입자 분석 모형의 수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입자의 속도와 자기장 벡터의 곱 방향과 자기력 벡터 FB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오른손 규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의 법칙은 벡터 곱에 대한 오른손 규칙에 의존하는데요. 손바닥이 자기장 방향 B를 향한 상태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벡터 V에서 벡터 B로 감아 돌리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벡터 V와 B 벡터의 곱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자기력 F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스몰 q가 양전하이면 자기력 FB는 엄지손가락 방향이 되겠으며 q가 음전하이면 FB는 엄지손가락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입자의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를 가리키면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 FB는 손바닥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음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이 되겠는데요. 이들 두 오른손 규칙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 내 입자 모형 사이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력의 방향은 항상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반면에 자기력은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입자의 속도와 무관하겠지만 자기력은 입자가 운동할 때만 작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력은 대전 입자의 변위에 대해 일을 하는 반면에 일정한 자기장으로부터의 자기력은 입자가 변이될 때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작용점의 변위의 수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과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로부터 대전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자기장만으로는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장은 속도 벡터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입자의 속력과 운동에너지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의 처음 속도로 움직이는 양전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X로 표시한 것처럼 자기장은 화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기장 내 입자 모형에 의하면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력선과 입자의 속도 모두의 수직입니다. 입자에 힘이 작용하면 그 입자의 알짜힘을 받는 입자 모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입자가 자기력에 의해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만 자기력은 속도의 수직으로 유지된다고 학습하였는데요. 지난 3강 2차원 운동 및 운동의 법칙 강의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힘이 속도에 항상 수직이면 입자의 경로는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림은 자기장의 수직인 면에서 원 운동하는 입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력 FB가 입자의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의 수직이고 일정한 크기 QVB를 갖기 때문에 입자는 원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내에서 회전 방향은 양전하에 대해 식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약 Q가 음전하려면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되어 시계 방향이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짜힘을 받는 입자 모형을 이용하여 이 입자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고 입자는 원운동하게 되므로 이를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로 모형화하고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로 치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궤도 반지름은 입자의 선 운동량 mv에 비례하고 입자에 작용하는 전야량의 크기와 자기장의 크기에는 반비례하겠습니다. 입자의 각속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운동의 주기, 즉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원 둘레를 입자의 속력으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다음의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들은 입자의 각속력과 원 운동의 주기가 입자의 속력이나 궤도 반지름의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속력 오메가는 흔히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로 정의합니다. 전기장 E와 자기장 B가 모두 존재하는 영역에서 속도 V로 운동하는 대전 입자는 전기장 내의 입자 모형과 자기장 내의 입자 모형으로 설명되겠는데요. 이 전하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하며 로렌츠 힘을 이용하는 다음 몇 가지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입자의 운동을 포함하는 많은 실험에서 입자를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둘 다 입자에 작용시킴으로써 얻어지겠는데요. 전하를 띤 한 쌍의 평형판에 의해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균일한 자기장이 전기장의 수직인 방향, 즉 그림에서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가 양전하이고 입자의 속도 벡터 V가 위를 향한다면 왼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전기력이 자기력과 평행을 이루도록 장의 크기를 선택하면 대전 입자는 평형 상태 입자로 모형화하고 이들 장 영역에서 직선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다는 다음 수식의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입자의 속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 속력을 갖는 입자들만이 서로 수직인 전기장과 자기장을 지나면서 편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전기력보다 크고 입자들은 왼쪽 방향으로 편향되며 이보다 느린 속력을 갖는 입자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편향되겠습니다. 질량 분석계는 원자와 분자 이온들을 질량대, 전하 비율에 따라 분리시키는 장치입니다. 베인브리지 질량 분석계로 알려진 장치에서 이온 빔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우선 속도 선택기를 통과한 다음 화면 안쪽 방향으로 수직하게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 B0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온이 두 번째 자기장에 들어가면 이온은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 모형으로 설명되며 반지름 R인 원을 그리다가 검출기의 점 P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온이 양전하를 띠면 빔은 그림에서와 같이 왼쪽으로 편향되며 이온이 음전하이면 빔은 오른쪽으로 편향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 모형에서 유도한 궤도 반지름식으로부터 Q분의 M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 선택기 내의 자기장 크기를 B라고 하면 입자의 속력을 나타내는 식을 이용하여 Q분의 M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Q분의 M은 곡률 반지름과 두 자기장의 크기 B와 B0 그리고 전기장 E의 크기를 알면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같은 전해량 Q를 갖고 있는 이온들의 다양한 동위 원소들의 질량을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Q를 모르는 경우에도 질량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톰슨이 전자의 M2분의 2의 값을 측정하였는데요. 다음 그림은 톰슨이 사용한 기본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들은 음극으로부터 가속되어 두 슬릿을 통과하고 이들은 서로 수직인 전기장과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먼저 전기장 E와 자기장 B를 동시에 가해서 빔이 편향되지 않는 전기장 E와 자기장 B를 구한 뒤 자기장을 끄고 전기장만 가해서 빔이 위로 편향되게 하여 거리를 재었습니다. 그 거리와 전기장 E 그리고 자기장 B 값으로부터 M2분의 2의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결정적인 실험의 결과로 톰슨은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은 대전 입자를 매우 빠른 속력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사이클로트론 동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이클로트론의 대략적인 모양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습니다. 전하는 D라고 하는 두 개의 반원 용기 D1과 D2 속에서 운동하게 되며 고진동수의 교류 전압이 D에 가해지게 되고 D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정이 인가되는 구조입니다. 양 이온은 자석의 중심 부근의 점 P에 놓여지며 D 안의 반원 경로, 그림에서 검은 점선을 운동하고 2분의 T의 시간 간격 후에 두 D 사이의 간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T는 두 D 주위를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을 나타냅니다. 걸어주는 교류전압의 진동수는 한 회전의 반이 되는 시간 간격에 D의 극성이 바뀌도록 조정되는데요. D1의 전위가 D2의 전위보다 델타 V만큼 낮다면 이온은 간격을 가로질러서 D1 쪽으로 가속되고 이온의 운동 에너지는 Q 곱하기 델타 V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온은 속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D1 안에서 좀 더 큰 반지름의 반원 경로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2분의 T 시간 간격 후에 이온은 다시 D의 간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D의 전위를 뒤바꾸면 이온은 간격을 가로질러 또 가속되게 되겠습니다. 운동이 연속되는 동안 반회전할 때마다 이온은 Q 곱하기 델타 V와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며 이온의 궤도 반지름이 거의 D의 반지름과 같아졌을 때 에너지가 큰 이온은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이클로트론의 동작이 이온의 속력과 원의 반지름에 무관하고 T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온이 D를 떠날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D의 반지름,
아래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운동할 때 자기력이 작용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내에 놓여 있다면 자기력이 도선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류는 운동하는 많은 대전 입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합력은 전류를 구성하는 모든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각각의 힘을 벡터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입자에 적용하는 힘은 입자의 충돌을 통해 도선 전체에 전달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도선을 자석의 두 극 사이에 놓음으로써 실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림에 있는 말구 자석의 일부를 제거하여 난극의 끝면을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기장은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색칠한 사각형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도선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도선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연직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만약 전류가 위로 흐르게 되면 도선은 왼쪽으로 휘며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도선은 오른쪽으로 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B 내에서 전류 I가 흐르는 길이 L, 단면적 A인 직선 도선 시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은 전하 하나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시료 안에 있는 전하의 수를 곱해야 하겠습니다. 시료의 부피는 A 곱하기 L 값이기 때문에 스몰 n을 단위 부피당 전하의 수라고 한다면 시료 안에 있는 전체 전하의 수는 스몰 n 곱하기 AL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L의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 자기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도선 안에서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 자기력식은 더 편리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벡터 L은 전류 I 방향으로부터의 길이 벡터이며 길이 벡터 L의 크기는 시료의 길이 L과 같겠습니다. 이 식은 균일한 자기장 내에 있는 직선 모양 도선 시료에만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자기장 내에 놓인 임의의 모양의 도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장 B가 존재할 때 매우 작은 길이 ds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는데요. dfb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화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자기장 B를 대신하는 정의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장 B는 전류 요소에 작용하는 측정 가능한 힘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힘은 자기장 B가 전류 요소와 수직이면 최대값을 가지며 요소와 평행이면 0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 힘 FB를 구하기 위해 도선의 길이 전체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도선의 양 끝점을 나타내며 적분을 할 때 자기장의 크기와 벡터 ds와 이루는 자기장의 방향은 각 점마다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79년에 에드윈 홀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내에 있으면 전류와 자기장 방향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두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같은 홀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X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를 포함하는 납작한 띠 모양의 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B가 Y방향으로 가해지게 되고 만일 전하 운반자가 유동속도 VD로 X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일 경우엔 이들은 위방향으로의 자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위로 이동하며 위쪽 가장자리에 쌓이면서 아래쪽에는 여분의 양전하를 남겨놓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장자리에서의 전하의 몰림은 전하 분리에 의해 정전기장을 형성하고 이에 의한 전기력이 자기력과 상쇄될 때까지 계속 일어나겠습니다. 이들 전자는 평행상태의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전자들은 더 이상 위로 쌓이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시료에 연결된 민감한 전압계나 전이차계가 홀 전압 델타 VH로 알려진 도체의 양 끝에 걸쳐서 생성된 전이차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만약 오른쪽 그림처럼 전하 운반자가 양이고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들은 위 방향의 자기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현상에 의해 위쪽엔 양전하가, 아래쪽엔 여분의 음전하가 쌓이게 되므로 시료에 생성된 홀 전압의 부호는 전자의 평형에 의해 생긴 홀 전압의 부호와 반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홀 전압의 극성을 측정함으로써 전하 운반자의 부호를 알 수 있겠습니다. 홀 전압을 나타내는 식을 찾으려면 우선 전하 운반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QV, B값이 됨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평행 상태에서 이 힘은 전하 분리에 의해 생성되는 정전기력 QEH와 상쇄되겠는데요. 여기서 EH는 전하 분리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이며 이를 홀 전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도체의 너비가 D이면 홀 전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홀 전압과 도체의 너비 D 그리고 자기장 B를 측정하면 전하 운반자의 유동 속력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 수 또는 전하 밀도 n은 시료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겠는데요. 유동 속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A는 도체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앞서 유도한 홀 전압의 식에 대입 후 홀 전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도체 단면적 A는 T와 D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서 T는 도체의 두께이기 때문에 이 식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잘 알려진 도체를 사용하여 미지의 자기장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RH는 홀 개수라 불리우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거동에도 불구하고 이들 결과는 자기력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의 방향은 벡터 곱의 정의에 따라 입자의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 모두의 수직입니다. 이 식은 공간의 한 점에서 자기장을 정의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즉, 자기장은 운동하는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사용하여 정의되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자기력식은 자기장 내의 입자 분석 모형의 수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B 내에서 전류 I가 흐르는 길이 L, 단면적 A인 직선 도선 시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은 전하 하나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시료 안에 있는 전하의 수를 곱해야 하겠습니다. 시료의 부피는 A 곱하기 L 값이기 때문에 n을 단위 부피당 전하의 수라고 한다면 시료 안에 있는 전체 전하의 수는 n 곱하기 AL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L의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 자기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기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자기장 내 입자라는 분석 모형을 통해 움직이는 전하 주위의 공간에 자기장이 생성됨을 설명드렸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면서 사이클로트론 운동을 소개해드렸으며,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강의에 비해 비교적 내적과 외적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많은 부분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각각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물리적 내용들을 꼼꼼히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과제로 남겨드리며 제18강 자기장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